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공공경제론 제9장 공공선택론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은 제목이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공공선택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민주주의 하에서 공공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공선택의 중요한 구성원인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이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이 합쳐서 이루어진 철의 삼각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public choice, 그러는데 public, 반대가 private. 시장에서, 우리 계속 시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private choice. 여기는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public choice.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을 소비자로, 그러니까 민간 부분 시장에서 일어나는 선택처럼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공공선택론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는 선택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시작부터 계속 강조한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가는 로빈스 크루스의 경제에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함께 서로 바꿔가면서 사는 세상, 이게 시장 경제예요. 그래서 참여자 사이에 분업과 전문화를 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해도 먹고 사는 사회가 교환 경제예요. 나머지는 바꿔 먹으면 되니까. 노래를 잘하면 노래만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고,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 게임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교환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환 경제가 돌아가는 시장 경제를 private choice, 즉 민간 부분의 선택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배우는 공공선택은 public choice,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설명했듯이 이 민간 시장에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잘 살게 해주죠. 그러나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지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보호자, 생산자, 재분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선택이 바로 공공선택이다. 근데 여기도 시장하고 똑같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헌법에 따라서 헌법을 일종의 사회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이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분립이라고 그러죠. 몽테스케이의 상권분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정부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을 공공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선택은 자유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반면에 공공선택은 혼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함께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투표가 들어가요, 투표. 우리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에 하잖아요. 그것도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정치학에서 다뤘어요. 정치학에서.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이 선택에도 공공 부분의 정치에도 뭐가 적용돼요? 경제학이 적용될 수 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것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선택이 일어난다. 이런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역에 대한 미시경제, 우리가 미시경제학 시벌리 배웠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여기도 작용한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을 정치 영역에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공공 선택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public choic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제학에서 메인스트림 주류 경제학은 정치를 무시하고 온전히 결과 중심의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죠. Private affairs only. 사적 선택만 중요하다고 그래. 그러나 퍼블릭 초이스에서는 아니다. 인격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이런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선택 과정, 투표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결국은 투표할 때 자신의 셀프 인트레스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고 투표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 옛날처럼 의리로 해야지 공익을 위해서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각자의 이익이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볼까 생각하면서 퍼블릭 초이스 투표를 한다. 그래서 퍼블릭 초이스는 투표다.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공공선택은 민주주의합니다. 공공선택 왕이 있을 때는 왕이 다 선택하죠. 그러나 우리는 헌법에 국민 주권주의, 즉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진 선택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나이가 선거권이 주어진 거죠. 일정 나이를 넘은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거 보통 선거라고 하죠.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공공선택을 국민이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국민 투표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도 필요 없고 대통령도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세 가지 형태만 있고 나머지는 다 국민이 대표를 선택해서 이 대표가 누구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죠. 법원도 국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선택은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대표가 해죠. 그래서 어? 대의 민주주의 또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가 되면은 이 주인은 국민인데 대리인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주인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앞에서 살펴봤어요. 서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그랬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 대리인 문제는 공공기관, 공기업인 경우에는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거를 정부가 대리하죠. 대통령이. 그걸 또 누가 대리해요? 공공기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가 대신해요. 이거는 대리가 여러 번 이루어진다고 해서 복대리라고 그래요. 복대리, 대리가 여러 번 이루어진다. 복대리의 문제. 그래서 주인 대리의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제로 한번 가볼까요? 투표를 하는데 투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유네노미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원일치제, 전원 합의가 이루어질 때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원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되고 아직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장점은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갈등이 없어요. 반대로 단점은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밤새워서 토론하고 밤새워서 이야기해요. 의사결정 비용이 커져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simple majority major 야구의 메이저리그 있듯이 majority 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다수결, 단순 다수결. 그러니까 투표하자.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과반 다수라고 단순한 과반수가 넘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반수로 하게 되면은 의사결정 비용이 전원 일치제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되고 다수의 선택이 존중되죠. 그러나 51대 49로 결정이 났다고 그러보세요. 49도 상당히 큰 숫자인데 1% 때문에 1% 때문에 51% 선택한 사람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랬어요. 이재명이 49%, 윤석열이 51%였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재명한테 또 국회의원은 또 반 이상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소야대가 됐는데 하여튼 이러한 소수자의 의견을 소수자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단순 다수결 제도다. 플루럴리티라는 개념, 최다 득표제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두 개가 붙으면 과반수가 나올 수 있는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가 붙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때 그냥 최다수 대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대안이 50% 과반이 되지 못하더라도 어? 최다니까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야, 어떻게 과반도 안 넘었는데 그걸 선택을 해. 그래서 결선 투표제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1, 2등 남으면 1, 2등 남으면 다시 한번 보트를 하는 거 투표를 하는 게 결선 투표제. 지금 국민의힘이 4명에서 2명 줄여가지고 2명 중에 지금 김문수가 결선 투표에서 한동훈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결선 투표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최적 다수결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건 optimum majority rule. 그러니까 단순 simple majority rule는 과반수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이런 거 결정할 때 3분의 2,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도록 돼 있고 헌법 개정도 3분의 2가 국회의원 3분의 2가 헌법 개정 찬성해야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최적 다수결을 2분의 1이 아니라 50%가 아니라 3분의 2로 한다든가 4분의 3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최적 다수결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제도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보수적이고 기득권이 보호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횡포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tyranny of majority. 여러분들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유론이라는 책을 읽어보거나 해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음, 장크로드 벤담이라는 사람은 양적 공리주의를 해서 다 주장해서 다수결 제도를 찬성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앞전에 나온 것처럼 51%가 다 독재를 하게 돼 있어요. 51%. 2%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이렇게 소수자를 무시하고 다수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수의 횡포죠. 그래서 타이러니 오브 마조리티. 그 집단의 악이라고도 부르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 집단도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고 질적 공리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수가 과반수만 넘으면 마음대로 하는 이거는 어? 민주주의의 정신에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투표할 때 중위 투표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디안 보터 테orem 그래가지고 찾아보면 이거는 어떤 투표를 할 때 중간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지지하는 대안을 내세우면 투표에서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양당제를 실시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라고 선거 때마다 정책이 중앙으로 와요. 왜냐하면 중앙에 미디엄 보터,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 정책으로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극우파, 극좌파가 있다면 이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표에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들게 되는 현상을 중위 투표자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투표의 역설이란 말은 두 개 가지고 싸우면 두 개 가지고 선택을 할 때는 과반이면 돼요. 그런데 A, B, C 세 개 중에서 선택하는 대안이 있을 때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주먹하고 가위하고 붙었어요. 그럼 주먹이 이겼죠. 마지막에 보하고 붙으면 보가 승리자가 돼요. 그럼 보가 승리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주먹하고 보하고 먼저 붙어. 그럼 보가 이겼죠. 그럼 가위하고 보하고 붙으면 가위가 최종 승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먼저 붙이느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계속 다시 하면은 투표가 왜 해요? 투표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뺑뺑이 도는 순환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투표를 했는데 결정이 안 되는 현상.
이거는 일종의 패러독스다. 역설이다.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결정이 안 되네. 응? 우리 뭐야 폭삭 속았수다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잖아요.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에요? 이런 것들 역설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결정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패러독스, 보팅 패러독스라고 한다. 이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꽁드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꽁드세 역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의 역설이 왜 발생하느냐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사람들의 선호가 일관되게 난 큰 게 좋아. 그러면 1, 2, 3. 큰 거를 좋아하면 되고, 난 작은 게 좋아. 그러면 3, 1, 2 해가지고 작은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작, 작은 거 아니면 큰 게 좋아. 중간은 싫어.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쌍봉선이라고 부르는데 전문용어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게 되더라. 그래서 선호가 일관적이지 않거나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투표자가 아까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도 그럼 가위하고 주먹하고 먼저부터 그렇게 하면은 가위하고 주먹이 이겼고 마지막에 나오는 보가 승리자가 돼요. 그 투표라는 그 행위에서 어? 사회자가 결론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manipulation,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학문적으로는 manipula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회자가 어떤 거를 승리자로 만들고 싶으면 먼저 붙이고, 보를 승리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주먹하고 가위하고 붙어. 그 다음에 승자, 보가 붙으면 보가 승리자가 되잖아요. 가위를 승리자로 만들고 싶으면 주먹하고 보하고 붙어. 이긴 사람이 가위하고 붙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뺑뺑이 도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voting paradox, 투표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주제로 그러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의 볼 때 정치인들은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냐? 기업인들은 돈 버는 거죠. 이익 극대화죠. 그러나 정치인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 득표 극대화. 표를 얻어야 내가 승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TV에 나가서는 졸렌 도덕적으로는 공익을 위해서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인의 세계에서는 권력을 획득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이익을 권력을 획득하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표가 어디서 나오나 관심이 있다. 그리고 투표 안 하는 사람 관심 없어요. 투표하는 사람 관심 있고 또 투표를 하더라도 나한테 표를 주지 않을 사람 관심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오면 내가 이기니까. 자신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행동하게 돼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런 결국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행위라면 표도 교환을 한다. 국회에서도 서로 간에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 표를 교환하기도 해요.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서로 표 거래를 하는 거죠. 이걸 보트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맨날 싸우다가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면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국회의원들 월급 올리는 거 이런 거는 다 같이 찬성해요. 맨날 싸우다가. 이거는 커다란 통나무를 혼자 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굴리면 통나무를 굴릴 수 있다. 함께 그렇게 행동하는 로그 롤링이라고 그래요. 큰 통나무를 함께 돌리는 거. 정치적 결탁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정치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진짜 정치인이 전체 국민의 공익을 추구할까? 과연 그런 공익이 있을까? 민주당만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그런 이익만 있는 건 아닐까? 공익은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이 행정학에서도 여러분 이거 나오게 돼 있어요. 공익이 실제 않느냐? 공익은 없다. 그냥 private interest, 개인의 이익의 합일 뿐이다. 과정론, 실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정치인들은 늘 공익을 이야기해요. 제가 선거에서 당선되면 공익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하는 행동은 당선 후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선 후에는 자기하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 다 한 자리씩 다 줘요.
이거를 엽관주의라고 합니다. 엽관이라고 하는 거는 수렵, 관직을 사냥하듯이 수렵한다 이거예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인사행정 시간에 이걸 배우게 되는데 이 관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거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나눠 갖는 것. spoils to the victors. 승자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일종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을 지대 추구행, rent seeking activity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추가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세요. 실제, 실제 정치인들은, 실제 정치인들은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실제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어떻게 해요? 선거 때 도와주고 나중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어? 국가 예산 흐름과 빨대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650조 원이 흘러가요. 정부로부터 돈이. 거기다가 보조금, 출연금 이런 것들, 위탁 보조금 이런 것들 빼먹는 거죠. 이런 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했던 시민단체들이나 심지어는 배드민턴 협회 이런 데까지 이게 선거 때 그런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이기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겁니다. 공무원을 다른 말로 관료라고 하는데 관료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관료들은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익을 어떤 게 이익이냐? 관료들은 자기가 다루는 예산과 권력이죠, 사실은. 예산과 권력이 많을수록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스카넨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예산 중심으로 보고 있는 예산을 극대화해야 밖에 나가서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이익, 부처의 이익, 부처 이기주의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예산을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예산 속에 권력이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왜 힘이 있어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이것을 더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때문에 퍼큐짓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월급 받으니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규제권 한 가지고 있는 뭐 세금을 걷는다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rent seeking activity 그렇게 독점적 지위를 영어로는 rent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지대라고 하는데 일종의 임대료를 말하는 거야. 토지가 있으면 토지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한, 그런 권리를 이용해서 점심이라도 한 번 더 얻어먹고 선물도 받고 이런 행위들을 지대 추구 행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Budget Maximizing Bureaucrat 관료인데 예산을 극대화하는 이거는 니스카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요 내용을 한번 꼭 영어로도 이해를 해보세요. 지대 추구 행위만 따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대 추구 행위, 영어로는 rent seeking activity 이렇게 부르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지대 추구 행위를 설명하는 기업은 정부 관료에게 뭘 줘요? 로비를 해서 후원금을 줘요. 그러면 정부는 후원금을 준 대신에 그래 너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서 돈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행위가 지대 추구 행위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료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로비한 기업이나 어떤 단체를 이익이 가게 해주는 거. 이거 뭐예요? 잘못된 행동이죠.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 이 현상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asymmetric information, 정보의 비대칭성. 국민이 이 공무원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못하죠. 잘리죠. 부정행위로. 그러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영어로 그림 그렸으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관료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관료는 진짜 공복, 퍼블릭 서번트일까? 어? 공복이라고 불러요. 공무원을 퍼블릭 서번트, 국민의 서번트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여러분한테 주인님, 왕님 이렇게 손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 봤어요?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세요. 주인 대접 받아요? 그것보다는 퍼블릭 킹처럼 지배자처럼 행동하는 로드, 마스터인 경우. 그러니까 관료는 공복이 아닌 상전, 마스터인 경우가 많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공복이 되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합격 후에는 공무원 생활이 이런 거구나. 아까 렌트 세킹 액티비티 지대 추구 행위에 빠지기 쉽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해야 공무원들이 공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지대 추구를 하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끌어내려야 돼요. 국민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거고 국민 소환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무 시간만큼은 온라인 감시를. 그래서 공무 시간만큼은 나는 이 머리 위에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프라이빗한 거는 프라이빗한 거 더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공무 시간에 공적인 일을 하는 시간에는 철저하게 또한 카메라를 돌려서 딴 행동,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구독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이라고 있어요.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interest group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모인 기관이에요. 이건 공익 집단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의사들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죠. 지네 이익 뺏길까 봐 계속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의사 이익 집단이 이번에 어? 국가를 이겼잖아요. 다시 빠꾸시켰으니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그리고 제일 센 이익 집단이에요. 그런 이익 집단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보면 이익 집단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죠. 그러나 TV에 앞에 나와가지고는 다 뭐예요?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사수 늘리면 국민에게 오히려 손해가 간다. 공익에 저해가 된다. 실제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익 집단들은 자신이 돈을 모으고 관계를 통해서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대는 것을 로비라고 그래요. 로비를 해서 법률과 정책의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자신 이익 집단에게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집단적으로 시위해요. 뭐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센 이익 집단 미국도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지만 그중에서 좀 특징적인 건 미국은 총기협회가 있어요. 총 파는 사업이 굉장히 커요. 월마트에 가도 M16을 팔아요.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신분이 이렇게 확인되면. 그래서 왜 미국의 총기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가? 매일 한 명씩은 죽어요. 미국에서 총 때문에. 그런데도 총기 규제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총기 산업을 하고 있는 그 무기 산업 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과 관료에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어? 논리적으로도 야, 정당방위 하는 게 맞지. 경찰이 올 동안 내가 죽으면 어떡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총으로 먼저 쏘는 게 정당방위죠. 이런 것들 논리를 내세우면서 총기협회가 여기에 로비를 하면서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의사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세느냐? 얘네들이 정치인 관료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이 한통속이 되는 것. 이거를 철의 삼각이라고 그래요. 정치 과정에서 이익 집단, 관료 조직, 권력 집단인 요 의회 상임위원회, 국회에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정부 관료, 이익 집단 요 셋이 만나서 국가의 일을 다 결정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강력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의 삼각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하위정부 sub-government 또는 subsystem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iron triangle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고 국회죠, 컨그레스, 집단, 이기주의, 성격의 이익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뷰로크라시, 공무원이 있으면 각자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 셋이. 이 바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일반, 제너럴 퍼블릭, 일반 국민. 얘네들은 일반 국민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 이 뷰로크라시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세금만 다 빼앗가지 실제 이익은 누구한테 다 주느냐? 이익 집단들한테 주는 구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 공무원과 이익 집단이 서로의 이익을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거를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선택론과 관련된 용어 한번 보고 끝나겠습니다. No doubt exists that rent seeking in general leads to serious inefficiency in this direct sense, but its indirect damage is even worse. 고든 털록이라고 공공선택론을 거의 정립한 사람인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No doubt, 의심할 바 없이 rent seeking,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늘 있고 이러한 행위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듯이 공공부문의 serious inefficiency,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이거는 직접적으로도 발생하지만 간접적인 피해도 굉장히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거든 털럭 선생님이 하셨다. 그런 것까지 제 9장 공공선택론에 대한 강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하고 강의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실제 우리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